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죠? 7월에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요.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시까지 수업하고 2시까지 식사하시고 2시부터는 이제 남아서 자습하실 거예요. 이때쯤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었는데 예전에 한번 보셨죠? 이때쯤 보여드려야 되는데 성급해서 그때 보여드렸어. 봐봐요. 싸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몇 번 다운되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니까 좋은 기회가 생겨나잖아요.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그래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정말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분들은 정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그분 빼먹었네? 김연아 빼먹었네? 성공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자기 분야의 것 말고 나머지 분야를 잘 해요? 못해요? 아마도 잘 못하겠죠. 왜요? 오직 그 길만 살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야 돼. 저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랬으면 저런 유명한 스타가 되지 못했겠죠. 정말 그 자기 길만 오직 그 일만 했어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선생님 지금 7, 8, 9, 10, 11, 11월은 채 한 달도 안 되잖아요. 5개월이 채 안 남은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지금 11월 25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에 필요한 일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쳐내야 돼요. 모든 역량이 요 시험 여기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요. 하지 말랬는데 또 하고 있잖아. 심지어 이제는 실기도 놓으셔야 할 때예요. 지금 이 시기에 실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리면 자칫 2차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이제 기초 체력 정도만 유지하는 수준의 운동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차에 올인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체조장 알아보러 다니지 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체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안내가 없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할 거예요. 이번 달은 셋째 주가 21일인가요? 21일? 네, 그때까지로 하고 마지막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1차만 준비하세요. 그래도 저는 불안해서 할래요 하시는 분은 하세요. 단 1차 준비하는 시간을 뺏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 준비는 하시던 대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잠을 줄여서 1시간 잠을 줄여서 운동할래요? 좋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거나 1차 준비하는데 시간을 이제 많이 뺏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풀어보자.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아래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를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이것도
다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옛날에 한번 출제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킹 뭘로 기억하고 있어요? 개최지 시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모든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통적이며 효과적인 내용만 선정하래요.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어이구야.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라. 지역성의 원리에 대한 얘기고요. 시대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해라. 시대성의 원리. 개인의 완성, 사회발전 두 가지 모두 다 융화를 이루래요.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교육활동이 계속적이면서 발전적, 단계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계속 발전성의 원리. 옛날에 한번 출제되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을 가르쳐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다. 체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체육과의 목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목적에 독특하게 기하는 체육과 고유의 영역이에요. 뛰기, 던지기, 구르기 등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기초 기능이나 농구의 레이업슛,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 등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응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 정보 처리와 관련된 지식 또는 능력, 이는 인지적 영역. 학생들의 감정, 태도, 가치, 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된 교육적 결과인 정의적 목표. 그 다음 비고츠키와 비고츠키의 GPD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얘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고요. 교사나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잠재적 발달 수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나 유능한 또래와 함께 학습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근접 발달 영역이었죠.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스캐폴딩, 기계 설정이었고요. 그 다음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 이건 우리 전공보다는 교육학에서 더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학습에 대한 관점은요, 학습과 발달은 서로 분리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문화 이론에서는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고,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언어는 인지발달의 부산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는요, 자꾸 이런 말을 내뱉어야 발달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가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더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요. 자기중심 언어. 혼잣말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더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풀면 되지. 이렇게 자꾸 떠올리는 건 아직 미숙했으니까. 근데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는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했더라? 이건 이렇게 했고 이게 맞다 이렇게 떠오르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하는 존재로서 아동을 보고 있고, 사회문화 이론에서는 왜 사회문화 이론이겠어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어서 사회문화 이론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학습 방법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독립적인 발견자로 봐요. 그런데 아까 어디서요? 사회문화 이론이니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떨어지고, 학습의 방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그래서 충분히 발달되어야 외부로, 여기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 단계는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감전, 구형 제시하고 있죠. 비고츠키 사회문화 이론에서는 발달 단계에 대한 제시는 없어요. 피아제 인지적 발달을 보고 감전, 구형 쓰래요. 언어 습득 전 기간으로 사물은 변하지 않으며 운동 반응은 목적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어린이가 그것에 작용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감각 운동기죠.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와 사물을 내적으로 재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해요. 물활론적 사고가 이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죠.
전조작기고요. 대상을 구성하고 사물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고 사물의 특징을 조직하고 사물과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예와 관찰이 머물며 이 발달 단계가 끝날 무렵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기 시작하고요. 이때의 특징은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채워진 요만큼의 물과 여기에 채워진 요만큼의 물이 같다라고 이렇게 옮겨 담으면 결국 양은 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보존 개념이죠. 구체적 조작기고요. 가설을 이해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과 같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아이디어와 문제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기 행동에 관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이때의 특징은 추상적인 사고죠.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물활론적 사고의 3단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정지해 있는 아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빼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것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얘도 우리 걸로 물어보기는 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지만 참고로 보셔도 별 문제 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저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 교육과정 유형.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조직해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요? 바람직한 것들이 주로 주된 내용들이에요. 학교에서 의도한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표면적 교육과정, 형식적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 학교에 의도 없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배우는 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얘는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가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 그래서 얘는 영교육과정이죠. 영교육과정은 두 가지 특성 기억해 두셔야죠. 선택성과 배제성이요. 선택성은 어떤 거였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얘를 가르치자니 얘가 설명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르치는 게 선택성. 배제성은요? 제가 체육사 파트에서 일본 체육사를 빼버리는 게 배제성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 일본의 체육사를 물어본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자, 요 두 가지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우리 전공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에서도요. 8번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학습 경험은 누가 선정해요? 이거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고요? 교사가 선정할 거잖아요. 내년에 선생님들 학교 가셔서 애들에게 이거 가르쳐야지 하는 거 선생님들이 조직할 거잖아요. 그 내용들은 학생들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연습 시간 많아야죠.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또요,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시민적 모두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글씨로 외우지 마요. 생각 연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공 원서에도 보면 사실 교사학습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대부분의 초임 교사들 아니면 예비 교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은 굳이 출제될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서에 보면
요 네 가지 기준을 놓고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 문제에 다룰 만한 이런 얘기들은 없어. 그냥 굳이 보자면 타이틀 정도. 나머지는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냥 실예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만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왜 그것까지 얘기했냐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9번 출석 점검, 운동복 확인 등과 같은 체육 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행동, 얘를 뭐라고 불렀죠? 상교적 행동이라고 했고요. 이 시간은 중요한 부분이 얘예요. 학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 최소화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구조화하거나 지원하거나 이 방법을 통해서요. 훈이는 상교적 활동의 구조화라고 표현했고 원생과 레비는 상교적 행동의 지원이라고 표현했고요. 운동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교수 행동, 얘는 지도 행동이고요. 환경 조성하는 거, 운동과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교수 행동, 얘는 운영 행동이고요. 이거 구분하는 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바가 있었어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관찰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지도 행동에 해당할 거고요.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학생, 공간 등을 정리하는 건 운영 행동에 해당하고요. 과제 수행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얘도 지도 행동. 팀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운영 행동. 운동과제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과제와 직접 관련되고 있으니까 지도 행동.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고 있는 건 운영 행동이죠. 주는 문제로 나온 바가 있었어요. 운동기능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행동의 형성에, 자, 행동주의적 접근이에요. 행동주의,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SR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극이 주어지느냐. 외부 환경의 역할을 강조해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교사가 제공해 주는 것, 교사의 말. 이 접근은 학습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행동주의자들은 교사들이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하거나 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반응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 체계적 관찰 도구, 전통적인 방법이든 체계적인 관찰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 있었어요? 사건 기록법,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지속시간 기록법, 분간 기록법, 시간표지법 이런 관찰 도구 등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걔네들 왜 사용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간다고요? 뭐를 많이 가져가는데? 실제 학습 시간 많이 가져가는데 초점이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관찰 가능한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보여지는 학생들의 행동이 직접 과제와 관련된, 그래서 이것이 관찰 가능한, 실제로 성공을 보이면서 학습 과제에 참여하는 시간, 이 시간을 높게 가져가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의 체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심동적인 영역에. 그 다음 강화 벌 유형의 빈칸을 채우래요.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대요. 이건 무슨 행동이니까요? 바람직한 행동이었겠죠? 얘는 감소시켜요. 왜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자극을 제시한대요. 제공한대요. 그러면 정적인 거였고요. 자극을 제거하고 있으면요, 부적인 거였었죠.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은 건 강화, 감소시키고 싶은 건 처벌이 됐고요. 그래서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건 정적 강화. 이때의 자극은요, 쾌자극에 해당할 거고요.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대요. 부적 강화. 이때의 자극은 불쾌자극을 뺏기면 불쾌자극을 제거하면 그 행동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다음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정적 처벌. 자극의 종류는 불쾌자극이 되겠죠.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 부적 처벌. 이때의 자극은 쾌자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거에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강화시키고 싶대요. 예 하나 들어봐야. 수업 중에 바람직한 행동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시키는 거예요? 종료한 다음에 교구 정리하는 것 제외시켜준대요. 교구를 정리하는 건 그닥 좋은 자극은 아니잖아요. 불쾌한 자극을 뺏어감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고 있대. 이렇게 해줬대요. 수업 때 열심히 참여해서 수업 끝난 다음에 이거 청소하고 이거 할 거 너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요. 그러면 얘를 써줘야 될 거고요. 아니면 여기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얘가 부적 강화에 해당하는지 서술하라고요. 그러면 뭐 집어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문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핵심 단어들 뭐 있어요? 불쾌 자극을 제거했다는 얘기도 있어야 될 거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한지 이유를 서술하세요.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물어보고 있으면 간단한 부분인 거고 그 이유를 서술해라 그러면 문제는 쉽지만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단어들을 넣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되게 가끔 이렇게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간단해요. 자극을 제공하고 있으면 정적, 제거하고 있으면 부적, 행동 증가시키고 있으면 강화, 감소시키고 있으면 처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극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에 대한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요. 정보 처리예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연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요? 내적 처리 과정. 인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보 처리 이론은 학습자가 정보를 어떻게 선정, 사용, 해석, 그리고 저장하는지를 연구한다. 정보 처리 이론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목하거나 주목한 내용에서 의미를 도출하거나 학습 내용을 요용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정보 처리 단서를 선택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운동학습 단계 봅시다. 학생들이 학습할 과제나 활동의 성질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주의가 과제에 집중되므로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어요.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 이 단계의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또는 시각적 정보를 의미 있는 운동 계획이나 활동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습 상황을 분석하며 기능 학습에 필요한 전략들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운동 수행 계획 또는 운동 계획이다. 이 학습 단계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므로 교사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해하고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단계가요. 네, 인지 단계.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의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 사이에서 일어나고 이 단계의 학습은 적절한 피드백을 수반하는 의미 있는 연습 기간이다. 이 학습 단계의 학생들은 주로 운동 기능의 시간 패턴이나 타이밍 또는 조정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의를 집중한다. 이 운동 학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과 피드백이에요. 최고와 최저 사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운동 기능이 막 향상되고 있는 단계죠. 이 단계는 연합 단계.
이 부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단지 단계만 구분해 놓는 게 그간의 기출 문제였었고,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연습과 피드백이 중요해요. 그 다음, 운동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2단계에서 운동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 학습 단계의 학생들은 운동기능 수행 자체보다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빈 공간과 같은 다른 차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운동기능 수행하는 것, 그것은 이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운동기능의 학습보다 그 기능의 사용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게임 전략, 연습 조건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미 자동화된 단계죠. 얘도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저 단계의 특징들까지도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18번. 운동기능 학습 초기에 급격한 향상이 있은 다음 더 이상 기능이 향상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 작년 기출 문제네요. 올라가다가 정체되는 단계. 얘가 고원 현상이고요. 주로 학습 후기에, 이제 후기니까 충분히 실력이 향상된 다음이에요. 연습의 효과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의욕을 상실하여 성적이 저하된 시기. 이때는 슬럼프라고 하고요. 스미스가 제시한 슬럼프의 원인 4가지를 쓰래요. 하나의 요인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서로 다른 2가지 요인의 주의가 동요하거나 요소 간의 협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과정에 지나치게 의식하거나요. 그래서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어떤 단계인 거예요? 충분히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박세리가 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그냥 하면 돼. 자꾸 다른 데에 신경을 쓰는 거야. 다른 데에 주의가 동요하거나 지나치게 다른 데에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과정을 의식하거나 이미 충분히 실력이 향상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그냥 수행하면 되는데 괜히 뭐 내가 장갑을 잘못 꼈나 그림을 잘못 잡았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들도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아, 정말 열심히 잘 됐는데 여름이 되고 날 더워지니까 슬럼프가 오나 봐.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오만 가지 생각하고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닌가?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이 되게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찾아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먼저 합격한 나의 선배들도 지금 나와 같은 시간을 겪었을까?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 맞아?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시간을 이렇게 겪었을까?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수험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법은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죠. 말은 참 쉬워요. 그냥 하면 돼. 자, 연습의 효과 2가지요. 아까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에 있었잖아요. 연합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과 피드백. 자꾸 연습을 해야 실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실력이 향상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화 단계에 가게 될 거잖아요. 자동화 단계에 진입을 촉진해요. 또 운동 수행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운동 수행에 관해서 얻는 정보이다. 피드백은 다음에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 내부의 감각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거, 지 혼자 받는데요. 감각 피드백. 외부로부터 제공받아요. 외부에서 누가 얘기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촬영해놓고 그 영상을 봐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외부의 눈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얘는 보강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의도한 목표의 달성 여부의 목표 달성 여부예요. 성공했는지 아닌지. 얘는 결과 지식이죠. 운동 수행 자체, 운동 수행에 관한 느낌, 형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 얘는 수행 지식이지요. 그래서 감각 피드백은요, 이 수행 지식과 상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행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 결과 지식은 감각 피드백이든 보강 피드백이든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슛이 들어갔어? 들어가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땐 들어간 것 같은데 네가 봤을 땐 아니야?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 지식은 보강 피드백과 감각 피드백이 상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수행 지식은 어때요? 이 둘이 상충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동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럼 이제 둘이 싸워야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 다리 분명히 폈어. 안 펴졌다니까. 그때 제공하는 단서가 무슨 단서라 그랬어요? 무슨 단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나 다리 펴고 했어. 아니, 안 펴고 했다니까. 이렇게 해야 펴는 거야 라고요. 직접 신체의 일부를 조정해 주는 거. 조작 단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젠타일은 운동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변인이나 변화하는 사건에 의해서 통제되는 무슨 기능? 변화한대요. 개방 기능. 환경적 조건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비교적 고정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건 폐쇄 운동 기능이고요. 얘는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기능을 기능의 연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면요. 던지기, 치기, 받기 등과 같이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한번 수행되는 것. 얘는 불연속적 기능이었었죠. 받고 던지기, 맞고 차기 등과 같이 기능이 얘네들이 조합된 얘는 순차적 기능,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이 시작과 끝이 임의대로 정해지는 운동 기능. 얘는 연속적 기능이었죠. 그 다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큰 근육을 사용한대요. 무슨 운동? 대근 운동 기능. 작은 근육을 쓴대요. 소근 운동 기능. 한 번에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 얘가 집중 연습. 하나의 기능을 소개한 다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 기능을 다시 연습하는 것은 분산 연습. 그래, 헷갈리니까 그때 가서 하자. 운동 기능을 분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분해하지 않는데요. 전체를 다 가르친대요. 네, 전수법. 개념을 갖도록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건 분수법. 운동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분수법 가운데 학습할 전체 기술을 특정한 시 공간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연습을 한 다음에 각 기술의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기술로 결합하는 방법은 나눴다가 나중에 기능이 숙달되면 다시 결합한대요. 이건 분절하죠. 분절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순수, 점진적, 반복적 분수법이 있었고요. 운동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분수법 가운데 운동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요소를 줄여서 기술 수행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낮추는 방법. 얘가 단순화였죠. 그 다음 분수법 가운데 운동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해서 연습시켜요. 분리해서 가르쳐요. 얘는 부분화고요. 자, 아까 부분화와 분절화의 차이는 부분화는 쪼개서 가르치고 분절화는 쪼갠 다음에 다시 합한다는 게 차이였어요. 분절화의 세 가지 유형. 각 요소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습시키고 그 후에 다음 부분을 연습시키는 순수 분수법. 연습한 부분을 도중에 합치고 다음 부분을 연습해서 다시 합치는 방법은 점진적 분수법. 첫 부분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과 후속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은 반복 분수법이었고요. 순수 분수는 나눠서 가르치고 합하는 방법이고, 점진적 분수는요, 나눠서 가르치고 합하고, 나눠서 가르치고 합하고. 얘가 점진적 분수법. 이렇게도 합하겠죠. 반복 분수는요, 이렇게 합해가는 게 반복 분수법이었어요. 얘도 한 번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그다음 30번 봐요.
운동과제를 전수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분수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제의 두 가지 특성,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제됐었고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커요. 과제가 과제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과제들의 하위 요소의 수, 과제의 복잡성,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하위 요소의 수에 해당하고요. 과제의 조직성은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특성만 나열해라 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얘가 가능성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를 가르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나눠서 가르친대요. 그래서 일단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테이크백 하는 것, 그 다음에 스윙에서 임팩트 하는 것, 팔로우스루 하는 것 나눠서 가르친대요. 이렇게. 이 교사는 왜 나눠서 가르쳤나요? 나눠서 가르친 과제의 두 가지 특성을 써라. 이렇게 분수법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라는 얘기잖아요.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특성을 포함해서 서술해라. 그럼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다 넣으셔야 돼요. 과제의 특성을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조직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돼요. 나눴대요. 왜 나눴대요? 조직성은 낮고 복잡성은 높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이렇게 단순히 두 가지를 나열해라 하는 형태는 요즘 트렌드는 아닌 것 같고. 네일러 브릭스가 제시한 전수법과 분수법 선택 시 고려사항. 과제의 복잡성이 높고 조직성이 낮으면 복잡하대요. 그러면 쪼개야 되겠죠. 이럴 때는 분수법, 과제의 복잡성이 낮고 조직성이 높으면 전수법으로 가르쳐라. 이거가 하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호 오전성이 높으면 전수법, 독립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 분수법으로 가르쳐라. 12번 개방 기능과 폐쇄 기능의 연습 조건. 개방 기능은 환경적 조건이 내가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연습해야 돼요? 다양한 조건을 얼마만큼 많이 만나봤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서 해야 될 거고요. 폐쇄 운동 기능은요, 운동 기능이 일관되게 수행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연습하면 될 거고요. 개방 기능과 폐쇄 기능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주려고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연, 선, 처. 과제 간의 유사성, 처리 과정의 유사성, 선행학습에 대한 연습량, 그 다음에 연습 방법. 얘네들이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과, 연, 선, 처로 기억하고 있죠? (34번) 전이의 유형. 학습한 기능이 새로운 기능 학습에 도움이 된대요. 얘는 정적 전이. 방해를 한대요. 보적 전이. 먼저 배운 과제가 나중에 배우는 과제에 영향을 미쳐요. 먼저 배운 게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시간의 흐름이 순행이죠? 순행전이. 나중에 배운 것 때문에 먼저 배운 게 영향을 미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잖아요. 역행전이.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제로. 중립적 전이. 한 가지 기능이나 과제의 학습이 다른 기능이나 과제로. 과제가, 여기에서의 과제가 다른 과제로 바뀐대요. 과제 간전이죠. 한 가지 조건에서 학습한 기능이 다른 조건이 바뀌어요. 기능은 똑같고 조건이 바뀌어요. 과제 내에서의 전이고요. 한쪽 팔과 다리로 연습한 것이 반대쪽 팔과 다리의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얘는 양측성 전이 또는 대칭적 전이. 그래서 이거 과제 간 전이와 과제 내 전이. 과제 간 전이는요, 하나의 기능에서 배운 게 다른 기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핸드볼에 익숙한 사람이 농구를 시켰더니 농구를 잘 하더라. 과제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과제 내에서의 전이는요, 과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것도 올리시면 돼요.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배웠네요. 수영장에서는 조파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연습한 것이 이제 파도가 심한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한대요. 이러면
수영이라는 과제는 똑같지만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전이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보고 빈칸을 채우시오. 전이의 원리. 전이는요, 어떨 때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 그랬어요? 운동 기능이 조건이 유사해야 돼요. 조건이 유사할수록.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은 충분히 향상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때요. 과제 기대. 조건이 유사할 때, 운동 기능이 충분히 숙달되어 있을 때. (36번) 직접 교수와 간접 교수. 직접 교수는요, 스타일 A에 가까운 거고요. 간접 교수는 스타일 JK에 가까운 거죠. 교사가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통제해요. 모든 통제 권한을 교사가 가지고 있고요. 학업 책무는 누구에게 가져가요? 학생이요. 학습 과제를 조직적으로 제시하고 기능을 성공적 경험이 가능한 과제로 보내야 하고, 간접 교수는 이제 학생에게 책임 권한이 많아지는 거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 내용을 의미 있는 단위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뭐를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이때의 교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의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요? 조작자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로 제공해주면 학생들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려해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얘네들을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겠죠. 그 다음 37번 링크가 제시한 5가지 과제 유형. 새로운 기술 학습을 위한 초기 과제. 얘는 시작형 과제. 운동 수행의 질을 향상시킨대요. 세련형 과제.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과제. 확장형 과제. 운동 기능을 경기에 활용하. 이거 2가지 모습이 다 보인다 그랬어요. 경기에 활용하거나 숙달 정도를 평가하거나, 이 2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적용형 또는 응용형 과제. 이전 과제들을 복습하거나 숙달시키는 반복형 과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릴 건 요거 2개.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느냐, 좀 더 복잡해진 과제 연습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경기에 활용한다. 얘는 적용형 또는 응용형.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고 뭔지를 찾으라 그러면 헷갈려 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 언더오버 몇 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얘도 무슨 과제라고요? 적용형, 응용형 과제라고요.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응용형 과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모선이 분류한 피드백의 명칭. 수행과 관련된 느낌이나 가치를 표현하고 있대요. 가치 판단 내리고 있네요. 가치적 피드백. 잘못이 드러나요. 잘못.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수정해 주는 것.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교정적 피드백. 기술적이에요. 사실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중립적 피드백. 수행 활동에 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모호한 피드백이었고요. 얘도 기출된 바가 있었어요. 교수학습 기능 향상 전략.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수행 과제를 결정해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요. 교사가 내용의 선정, 과제 전달, 내용 발달, 피드백 제공과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교사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과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개별화가 가능해요. 얘들을 반응 보잖아요. 이렇게 제공해줬더니 좀 어려워하네? 좀 더 낮춰줘야지. 이 정도 수준 충분하구나. 좀 더 높은 수준까지 가능하겠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요. 대규모 학습을 가르칠 때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집단이 너무 커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반응은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이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기가 쉽지 않겠죠. 무슨 교수예요? 네, 상호작용 교수죠. 장단점까지도 체크해둬요. 개별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규모가 커버리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가지 이상의 과제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도록 얘가 기출문제에서 단서가 된 문장으로 출제됐었죠. 학습 활동을 조성한대요. 학습 과제와 각 스테이션에 배정되는 시간을 교사나 학생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최대의 단점이 뭐예요? 예. 반응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스테이션 교수죠? 스테이션의 네 가지 유형 구분해 두셔야 돼요. 단일 스테이션의 단일 과제, 그 다음에 단일 스테이션의 다과제,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션의 단일 과제, 멀티 스테이션의 멀티 과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요거 스테이션이 멀티인지 싱글인지는 뭘로 구분하라 그랬어요? 스테이션의 환경이 다른지 같은지, 그 다음에 과제가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인지는 뭘로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스테이션 내의 과제가 하나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를 놓고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스테이션 내에서의 과제예요. 여기 스테이션 A 스테이션에 B 스테이션에 오버핸드 이랬을 때는 단일 과제예요? 다과제예요? 단일 과제예요. 스테이션 안에 과제 하나 있어요. 여기 키 두 개잖아요. 다른 과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션 내에 하나만 있으면 단일 과제, 여기에 여러 개가 있으면 다과제 구분하는 기준만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좀만 쉬었다 가자.